네, 아파트 매수 심리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서울까지 아파트값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분양가는 전국적으로 고공행진 중이죠. 다음 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한미 통화정책 방향까지 부동산 시장을 흔들 변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올해 어떤 흐름을 타게 될지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아직 1월 다 간 건 아닌데 서울 아파트도 평균 매매 가격 그리고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서울도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나요, 지금? 네, 부동산 실거래 지수는 좀 45일 이후에 통계가 발표되다 보니까 좀 늦게 발표되는 경향이 있고 예. 호가를 반영한 거를 주간 동향조사라고 하는데요. 예. 그 주간 동향조사 기준으로 2주 전부터 서울도 전체가 이제 0%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동향조사 기준으로도 이제 0%가 됐다는 거는 이제 그 가격으로도 이제 실제 거래는 좀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실제 실거래 시장 가격은 그보다 낮게 기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거래 가격 조사는 사실은 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그 2달 동안은 네. 또 마이너스가 기록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2월에 있었던 그 계엄 탄핵 전국 이후부터의 실거래 조사는 아마 2월 달 대사에 나오겠지만 예. 지금의 동향을 봤을 때는 이제 하락 실거래가 좀 찍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데이터로 뭐 하락세로 완전히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손 치더라도 예. 이제 그 전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가격이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서울이라고 해도 구별로라고 그럴까요? 지자체별로도 좀 차이는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 사실은 지난 2년 동안의 주택 시장에서의 주인공은 서울이었고 그 안에서도 주택 가격이 높거나 아니면은 학군 지역이 굉장히 좀 학군. 좋은 지역이 이제 전반적으로 강세였고 예. 그리고 역세권 신축을 주변으로만 주택 시장이 좀 견조했습니다. 네. 그 외의 지역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거래 위축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매매 실거래 지수가 아예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거래 가액이 똑같이 찍혔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 론도 만들었고 그다음 신생아 론도 만들고 은행에서도 뭐 한때 50년 만기 대출도 만들었었고 예. 이러면서 대출을 풀면서 시장을 살렸지만은 이제 살아났던 지역들은 이제 일부 협소한 지역들 중심이었고 고가주택 중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전국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22년 하반기 이후부터 약 3년 정도를 전체적으로는 좀 위축된 그런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일부 핵심 지역들이 이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가 된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역별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안에서 또는 서울 안에서의 양극화가 있는데 네. 최근에 그런 통계가 나왔네요. 서울의 주택 보급률 4년 연속 떨어졌다. 그리고 2009년 이후에 최저치다. 그 기준이 2023년 기준이던데요. 93.6이네요. 93.6. 자, 그러면 93.6이니까 100이 안 된다는 거죠. 가구 수보다 집이 100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보고 그래서 결국 서울은 공급 부족 우려가 크다. 서울과 지방 양극화 더 심화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이슈는 한 해, 두 해 이슈는 아니고 주택이라는 그 기준, 주택법상에서 주택이라는 기준으로 그 보급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100%가 안 되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네. 저에게는 그러면 서울에서 약 6%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지금 길에서 자고 있다 이런 통계가 되는 건데 사실은 주택으로 잡히지 않는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거는 주택 통계에 잡히진 않거든요. 이 주택 보급률에는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네, 그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이제 주거용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더하면은 100%는 넘지만 그것도 사실은 이제 타이트한 수준입니다. 100% 그게 가까워서. 서울을 보면은 굉장히 타이트하지만 전국으로 보면은 주택 보급률은 이제 100% 후반이고 그렇죠.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넣게 되면은 110%를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에 공급 부족이 있었던 것은 한 해, 두 해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건축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런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되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주거용 오피스텔 이걸 넣으면 서울도 100%를 조금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감안해야만
공급 부족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근데 그 공급 부족에 대해서 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수도권의 중심 지역이 서울시다 보니까 이제 예. 거주 선호도가 서울 지역이 높게 나오고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이 키우기 편한 데는 경기도 신도시들이 자녀를 키우기 편하지만은 예. 통근통학지와 교통이 편리한 곳은 서울 역세권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서울의 오피스텔이든가 아니면 요즘 지어지고 있는 많은 이제 그런 시설들에서 네.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 필요한 주택들이 이제 좀 바뀌는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과거에는 주택이 그냥 25평 기준 방 3개짜리 아파트가 표준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예. 요즘의 가구라든가 그 어. 가구 행태를 봤을 때는 예. 혼자 살거나 2인 정도가 살기 적합한 그런 공용주택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게 부족해지고 있는 현상이 있고요. 수요는 그런 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그 공급이 그런 부분은 원활히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저희가 이제 사람은 1명, 2명, 3명, 4명인데 1인 2인 가구가 서울에 확실히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 분들이 장기간 거주하실 만한 그 주택 시설물들이 서울에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이제 한 40년간을 아파트 위주로 건설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체 부동산 시장이 전체 시장을 설명한 것도 맞지만은 그 상품별 시장이 굉장히 좀 차별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러네요. 서울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됐다 하더라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임차 시장은 또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거래 지수는 아파트 베이스로 보니까 예. 아파트 베이스로는 매매 시세가 굉장히 약하고 이런 게 많이 잡히지만은 이제 수요가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1인 가구 수가 부분에서 급증하고 보시면 좋을 있잖아요. 네, 그 사실은 저희 제 지인들도 그렇고 네. 이제 서울에 통근토학을 하시는 분들이 역세권에 있는 그런 거주 주택에 정말 많이 기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런 주택 수가 좀 적었는데 요새는 이제 코워킹 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코워킹. 네. 예. 이제 그 이름을 뭐 여러 가지로 부르다가 요새는 그냥 제일 만만한 게 영어다 그래서 이제는 다 코워킹으로 부르고 그래요? 통일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코 리빙 하우스가 이제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렇습니까? 코 리빙 예. 오. 그 엄청나게 많아진 데서 많이 실제로 거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네. 이게 주택 수요를 상당히 좀 잠식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원래는 아파트랑 비아파트로 양분이 됐는데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가 반, 비아파트가 반 있습니다. 네. 근데 비아파트 시장을 코리빙 하우스가 좀 잠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형 아파트 시장에 대한 수요도 조금 가지고 오는 것 같거든요. 예. 아파트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비싸고 그래서 뜯어보면은 이 안에서는 변화가 좀 많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파트만 봤을 때는 수요가 좀 위축돼 있고 하니까 이제 시세가 높게 나오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위축 장세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1인 가구 특히 역세권의 2인 가구, 이른바 코워킹 이런 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런 변화의 추세를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에도 분양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물론 분양가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왜 이렇게 분양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건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분양가는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식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세 의제해서 분양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요즘의 분양가들은 결국 원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원가라고 하면 공사비는 22년에 많이 올랐지만 요즘에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예. 지난 2년 동안 건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제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이자비가 많이 붙었거든요. 이자. 그래서 금융비가 가산되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가격이 높으면 사실은 수요가 낮아지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를 선택을 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제 분양은 잘 안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좀 생기냐면은 연초에 신도화건설 그 법정 관리 법정 이슈가 관리가 있었는데 있잖아요. 신도건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조합 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합의 그 조합 분양과 일반 분양이 있는데 예. 일반 분양은 분양가로 결정이 되지만 조합 분양가도 처음에 결정이 됐다가 예. 나중에 전체 사업의 손익이 달라지게 되면 분담금을 재계산하게 되면서 분담금을 더 높이는 거죠? 네, 종말 시점에 분담금을 다시 더 내야 되는데 네. 조합들이 요새 이 분담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네, 조합원들이 못 내고 계셔가지고 이거를 조합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되는 것인데 공사하고 있는 건설사가 건설은 다 했기 때문에 미수금이 쌓여 있는 상태로 현금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유동성 부족. 네, 돈이 없다. 그래서 중견건설사들이 이제 조합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의 문제가 이제 커지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분양도 안 돼서 분양과 관련한 현금 일반 분양과 관련한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것만 있었다면은 요새는 이제 조합 분양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 것까지 같이 중폭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분양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예. 분양 단가를 또 올리면은 일반 분양 현금 흐름 또 안 좋아지니까 미분양이 나면서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네요. 네, 그래서 분양가를 올린다는 것이 이제 주택 경기가 막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리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다시 악순환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청약이 제대로 또 안 된 곳도 좀 있습니다. 천안, 부산 청약단지 부진을 면치 못한 곳이 있는데 지방에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청약단지 중에서 혹시 조금 기대할 만하거나 믿을 만한 그런 게 좀 어디 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청약이 과거에는 좀 부동산이 입지를 다루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입지가 굉장히 그런 중요한 상품 그런 이제 선택 요인이었고 예. 그래서 뭐 구도심에 분양하면 무조건 잘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요즘은 결국은 그 분양가 상한제가 다 없어지고 다 자유로화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네.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높으면은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분양 가격이 그래도 조금 합리적이라고 하면은 청약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가격이 제1의 선택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가격이, 청약을 분양가가. 참여하는 예. 데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민간 단지로 가면 갈수록 비용이 이제 폭증하기 때문에 민간 분양 단지들의 분양이 좀 안 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역설적으로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비가 올랐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선택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령 작년 11월에 인천 지역만 보더라도요. 예. 지방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네. 인천의 구도심 민간 분양은 이제 청약 시장에서 한파인데 예. 이제 일군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있어도 이제 일군 건설사 브랜드로도? 미분양이 나오고 오. 있는데 그냥 검단 신도시 분양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 분양하는 거고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 분양 전환하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이기 때문에 이런 분양은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비자들이 주택 분양 가격이 너무 높으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비토하고 분양 가격이 싸야지 그거를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가격을 우선순위로 하는 분양에서도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아파트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꼬마 빌딩 하지 않습니까? 꼬마 빌딩도 아파트처럼 뭐 핵심지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아진다. 그런 네. 추세가 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데요? 네, 원래 건물 시장은 좀 그랬었고요. 최근 지난 한 3개월간의 흐름은 예.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12월에 기준금리를 낮췄고요. 예. 그리고 시장금리도 내려갔습니다. 네. 이제 국고 3년이든 회사채든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어쨌든 22년 하반기부터 있었던 그 현금 흐름 문제를 대형 오피스든 중소형 오피스든 그러니까 꼬마 빌딩이든 대형 오피스든 대출이자 부담에서 많이 내려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금 숨통이 트이면서 지금은 이제 역설적으로 숨통이 좀 트이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계산이 되기 시작을 개선이 하고 됐다. 계산이 되면은 이제 매수자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요새는 다시 매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서울 소재의 그 대형 빌딩들도 거래가 많고 그다음에 중소형 건물들도 지금 지난 3년간 거래가 좀 경색됐다가 작년 말부터 조금 풀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 금리나 뭔가 그 자금 흐름에 그게 조금 개선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물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은 한은 우리나라 금토위가 있는데 이번 주만 하더라도 금리를 낮출 거라는 이제 그런 높은 전망이 확률로 많은가 기대가 봐요. 되고 왜냐하면 성장률이 너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을 낮추든 상반기에 두 번을 낮추든 어쨌든 금리 인하가 있을 거면은 시장 금리는 작년 말 대비해서 30bp 정도 이미 내려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건물 현금 흐름은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국 똘똘한 채가 커지냐 뭐 네. 이런 질문을 예, 하신 예. 건데 건물 시장에서도 그 선호받는 지역들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편이고 네. 이제 건물까지 갈 것 없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가나 이런 지산센터나 과거에 주택 대신 좀 투자했던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 쏠림이 되게 심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민간 소비가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오프라인 상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가격은 이제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예. 과거에는 건물 이용해서 뭐 절세도 하고 증여도 하고 이런 거를 다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방법론보다는 뭐 다른 것들을 막 찾아가고 그런 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가, 특히 작은 건물도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 기준금리, 금리 인하와 이런 것들 연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러는데 일단 예상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단계 낮춘다. 그리고 지금은 뭐 단핵 정부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뭐 시간이 가면 어느 정도 방향이 어떻든 해결이 될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하반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조금 다시 이 하락세 멈추고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올해만큼 부동산 시장이 정책 의존적인 시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다시 대선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뭐 양당의 정책들을 보게 되면서 시장이 올해 어떤 정책들을 선택을 할지를 좀 볼 것 같고 그리고 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부동산 정책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를 굉장히 많이 해줬었고 올해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6월 달부터 재건축의 안전진단 없이 조합 설립 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구도심 재건축이 굉장히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은 6월부터는 뭐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노후 주택들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러시가 있을 거고 조합 설립 인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2017년이랑 약간 유사하게 재건축 랠리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하반기에 되거든요. 재건축 랠리 안전진단 없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거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시행이 되는 거죠. 네, 작년에 이제 맞습니다. 여야 합의로 다 통과됐고 올해 혹시 6월 정권이 시행. 바뀌어도 이게 또 폐지되거나 그런 건 그 아니겠죠? 법을 국회가 다시 개정을 하면은 이제 또 개정이 될 수가 있죠. 예. 개정이 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여야 합의로 개정했고 시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시행될 거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8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준공된 주택이 전국에 약 한 260만 호 정도 있습니다. 예. 그 260만 호의 노후 주택들이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병행해서 받으면 되고 그리고 사업이 한참 경과되면은 또 비가역적으로 물리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은 네. 뭐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하반기에는 그게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6월부터라고 그랬죠. 네. 그게 우리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상우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